여러분,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허가 조치에 이제 중국 여행 편해졌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한 여행객 유치 전략일까요? 지금 전 세계 정보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 14억 중국의 운명을 건 숨막히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명단에 오른 몇몇 나라들은 사실상 연막 작전일 뿐 그들의 진짜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분석. 과연 중국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들이 한국 앞에서 차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압도적인 그 무엇의 정체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한 분석가가 목숨 걸고 파헤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카터 미합중국 국가정보국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IC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분석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했던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워싱턴 DC의 차갑고도 숨막히는 새벽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죠. 그날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죠. 화면 가득 속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인단 270명 확보, 대통령 당선 확실, 트럼프 재선 성공 이라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탄식이 뒤섞인 현장의 소음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죠. 워싱턴 DC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전 세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의 불은 밤새도록 꺼질 줄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들이 겪었던 강력한 압박은 어쩌면 맛보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중국 대륙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 ODNI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긴급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카터, 지금 즉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중국의 생존 전략을 예측하여 보고하게.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 될 것 같은가? 제 사무실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첩보와 정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밤샘 작업으로 눈은 뻑뻑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국장님과의 비밀 보안 화상 통화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미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그들에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립과 압박을 의미하니까요. 당장 예상되는 그들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의 경제 연대 강화, 1대1로 참여국들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반미 연합 구축 시도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면서 자원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꾀하려 들겠죠.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모니터 화면 가득 떠 있는 거대한 세계지도,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곳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저의 모든 분석과 직관이 바로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죠. 하지만 국장님,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기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아예 뿌리 뽑으려 할 것입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들겠죠.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중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의 단언에 국장님도 숨을 죽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첨단 기술 없이는
중국은 다가올 폭풍을 절대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곧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적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말이죠. 어쩌면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의 새벽, 트럼프 재선이라는 거대한 충격파 속에서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적인 역할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석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중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모든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제 냉철한 분석은, 아니 어쩌면 불길한 예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된 지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죠. 워싱턴 정가는 아직 차기 행정부의 윤곽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었고,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순식간에 장식했습니다. 중국, 한국의 파격적인 러브콜, 만리장성, 빗장, 한국인에게만 열리나?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도배했죠. 당시만 해도 중국은 외국인에게 상당히 폐쇄적인 비자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무비자 허용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국제 외교관은 발칵 뒤집혔고 각국 정보기관들은 때 이른 중국의 파격적인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 배경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추가적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중국의 무비자 대상에는 대한민국 외에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몇몇 유럽 국가들과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같은 인구 10만 명 안팎의 소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서방 정보기관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의 일반적인 대외 개방 정책의 일환, 혹은 다분히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제스처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최근 심상치 않은 경제 침체 조짐을 보이자 이를 타개하고 자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력 높은 선진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 역시 그 대상 국가 중 하나일 뿐이라는 다소 안이한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경제 대국이었고 해외 여행객들의 씀씀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국가 이미지,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매너 좋은 국민성은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K-컬처의 엄청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계산된 제스처다라는 다소 낭만적인 해석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피상적인 분석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언급한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적 매력도 분명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절박하며 훨씬 더 전략적인 중국의 진짜 속셈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나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 말입니다.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K방산의 위력, 즉 최첨단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궁2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군침을 흘릴 만한 독보적인 기술들은 그야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숨막히는 기술 견제 속에서 첨단 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군사력 현대화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던 중국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숨통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을 겁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소국들에게는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그 무언가를 중국은 절실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 뒤에 숨겨진 리 총리와 왕 외교부장의 다급한 표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접근해 올까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는 이미 명확해 보였습니다. 저희 분석팀이 밤샘 연구 끝에 도출해낸 중국의 대한국 기술, 의존도 심층 분석 및 미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는 즉각 백악관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의 공식 취임 전이었지만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핵심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들은 중국의 파격적인 무비자 조치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는 저희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ODNI 국장님과 함께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 일명 시튜에이션 룸에서 극비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그야말로 국가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 자리에는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되던 내정자를 비롯해 국무, 국방, 상무 등 주요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배석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는 다가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험난한 여정을 예감하는 듯한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 팀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분석 결과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파격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최근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방위산업 기술입니다. 제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상황실 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방대한 양의 시각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기술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특정 초미세 공정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기술은 현재 미국조차 아직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분야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기술들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죠. 또한 한국의 고성능 K9 자주포나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현무 계열 탄도 미사일, 그리고 최근 개발에 성공한 KF-21 보라매 전투기 기술 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K방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기술들이 만약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추는 걷잡을 수 없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였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특정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와 방산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며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시급하고 단호하게 다뤄야 할 최우선 안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존 볼튼이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카터 분석관, 대단히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중국의 집요함과 그 위험성을 명확히 짚어주셨군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까지 언급하신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어조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즉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코리아 테크실드 특별팀을 구성하여 중국의 의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들이 중국의 달콤한 유혹과 교묘한 압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카드를 우리가 먼저 한국에 제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다른 내정자들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나온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략적 가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암투를 예감하며 차가운 워싱턴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이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지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백악관에서의 극비 브리핑 이후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제 분석팀은 중국의 한국 기술 확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죠. 그러던 중 예상대로 중국 측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과거의 고압적인 태도와는 사뭇 달랐어요. 마치 삼고초려라도 하듯 매우 집요하면서도 은밀하고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측에 접근하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정보망에 걸려든 가장 주목할 만한 첩보는 바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중국계 인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하려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첩보가 100% 사실인지는 아직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했지만 당시 저희가 확보한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죠. 이 비밀 회동은 중국 통일전 선공작부와 국가안전부의 고위 관료들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장소는 중국 본토가 아닌 제3국의 한적한 휴양지로 위장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소집 대상으로 거론된 중국계 인사들은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거나 특정 한국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그 비밀 회동의 목적은 첩보에 따르면 참석한 중국계 인사들에게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조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한국의 주요 대기업,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의 핵심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내부 정보나 인력에 접촉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정보를 빼내오는 역할을 암암리에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러한 위험한 임무에 대한 보상 또한 파격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성공적인 정보 확보나 인력 포섭 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금전적 보상은 물론 중국 내에서의 사업권이나 특별지위 부여, 그리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약속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에게는 미인계를 동원한 접근이나 약점을 이용한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음흉한 계획까지 논의되었을 수 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준이었을 거라는 게 저희 팀의 대체적인 판단이었죠.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한국의 첨단 기술과 방산, 기술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미국의 봉쇄망을 뚫고 기술 굴기를 이어가겠다는 필사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외교 채널과는 별개로 이처럼 자국의 우호적인 해외 거주 인사들을 활용하여 목표, 기업에 간접적으로 침투하려는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전략을 구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저는 이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치밀하고도 무섭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동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단들은 과거 냉전 시대의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자국계 인사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내용을 정리하여 ODNI 국장님께 보고했고 국장님은 다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백악관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죠.
중국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단 말인가?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 전체가 그들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극도의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추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 이러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유의미한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령 일부 정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기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수준의 정보에 그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죠. 이는 한국 기업들의 내부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견고하게 작동했고, 동시에 그 중국계 인사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였거나 혹은 중국의 지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러한 집요하고도 광범위한 정보 수집 시도에 대한 첩보는 대한민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제 문제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까지 막아야 하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은밀하고도 집요한데 한국 기술 확보 시도.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워싱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 봉쇄망을 우회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동시에 중국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매력적인 당근도 함께 제시하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봉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통제 정책을 입안했던 매파 중에 매파, 상무부의 제니퍼 밀러 기술안보 담당 차관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국과학기술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그 통화 내용은 저희 측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니퍼 밀러 차관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고 합니다. 최 수석님,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전례 없는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부적절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특정 한국 기업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만약 이 기업들이 중국과 손을 잡을 경우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원천 기술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아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초강경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압박이었죠. 하지만 제니퍼 밀러는 채찍만 휘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설 경우 얻게 될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기술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면 미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R&D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선택은 한국의 몫입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동반자이고 어느 쪽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회유는 한국 정부를 더욱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손을 내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혈맹인 미국이 안보와 기술 동맹을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고려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구군이 걸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한미 동맹의 역사적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는 한국에게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죠. 과연 대한민국은 이 경랑 속에서 어떤 항로를 선택할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서울을 잇는 숨가쁜 외교전과 정보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 강대국의 노골적인 압박과 회유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향해 있었죠. 과연 한국은 전통적인 혈맹인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시장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국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인가? 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첩보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은 연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국가의 미래라는 무게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구체적인 담화나 선언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일련의 외교적 행동과 정책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 세계에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랍고도 정교하게 계산된 고도의 외교술이었죠. 한국은 우선 중국이 제시한 파격적인 경제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핵심 기술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및 기술 주권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주면서도 결코 쉽게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죠. 동시에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첨단 기술 동맹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지만 특정 기술 동맹 참여는 국익과 국제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내심 한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 협력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한국은 기술 주권을 내세우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편에 완전히 합류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었죠. 미국 역시 한국이 자신들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기술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은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며 상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중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 전개. 특정 진영에 편승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리 추구. 이는 향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모호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구애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심 한국을 자신들의 기술 패권 전략에 어떻게든 편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과거처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동적인 동맹으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고도의 외교적 줄타기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반도체 생산 기지가 아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전략적 행위자이자 미래 기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제임스 카터, 미국의 정보 분석관으로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지혜와 저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 선언,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저희 ODNI가 가장 주목했던 곳은 바로 중국 대륙의 심장부, 중난하이였죠. 처음에는 한국의 독자 노선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괘씸하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중국 지도부였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리 총리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첩보도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고작 저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니. 왕 부장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시오. 리 총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소문까지 파다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분노는 깊은 고민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와 방산 기술은 여전히 그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기술 봉쇄망은 날이 갈수록 옥죄어 왔고 자력갱생을 외치며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린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보망에 포착된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강경파와 실용파 간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강경파들은 한국이 감히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 한다면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한한령을 다시 발동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실제로 일부 국수주의 성향의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쏟아내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용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미국 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어떻게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그들이 가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실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죠. 특히 젊은 기술 관료들과 일부 개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과감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중화 사상에 갇혀 있을 것인가?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의 자주적인 외교 노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아랫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리 총리와 왕 외교부장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리 총리는 밤늦도록 집무실에 불을 밝히고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이어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왔죠. 왕 외교부장 역시 강경파들의 거센 비판과 압박 속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 소속의 젊은 연구원이 익명으로 해외 언론에 기고한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성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낡은 자력갱생 구호를 버리고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즉각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된 형태로 중국 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젊은 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글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고,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강경파들은 내부의 불순한 세력들이 한국을 빌미로 체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사상 검증과 통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죠. 실제로 일부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중국 지도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실리적인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카드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를 넘어 실제로 거대한 중국 대륙의 내부를 흔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줄타기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이 거대한 게임의 다음 단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 질서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예상했던 대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노골적이고 동맹국들에게도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경랑 한가운데 놓여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던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오히려 자신들이 확보한 전략적 자율성과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익과 안보 원칙을 견지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와 소재를 활용하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도 하죠. K방산의 약진은 더욱 눈부십니다.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속에서도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은 폴란드를 넘어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남미 시장까지 석권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저는 최근 국장님께 중간 분석 보고서 형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그 기술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첨단 기술력은 물론 경이롭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며 단련되어 온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과 유전자적 강인함입니다. 제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죠.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고 잿더미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일어나 경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들의 DNA 속에 강력한 생존력과 창의력,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을 각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동질성을 가진 단일 민족이며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무섭게 집중하고 기어코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유의 집요함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고 자본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응축되고 개량되어 온 저 위대한 한국 DNA, 즉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창조적 에너지는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 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를 계속해서 놀라게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의 이 보고서는 미국 지도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폭풍의 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세계 질서의 균형추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말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저 제임스 카터 역시 진심 어린 경의와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 어떠셨습니까?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